리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경기가 많이 없어서 못했었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 첫 번째 재개했을 때 그 게스트 있죠? 그 게스트 누구야 누구? 그분 때문에 제가 승률이 깎였어요. 승률이. 저 아시죠 여러분들? 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이분한테 기댔더니 지금 거의 뭐 5경기에서 1개? 그분 뭔가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이셨는데, 그리고 댓글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분 장난 아니라고 믿고 간다고 이랬는데 나의 지금 이 명예를 실추시켰어.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러왔어요. 안녕하세요. 뭔가 재지는 것 같네요. 접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개 중에 1개. 고장난 시계가 2번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하루에. 에? 딱 2번 맞는데 반대로 잘 맞는 시계도 한두 번은 고장날 수도 있는 거죠. 네, 한두 번에 한 번이었다. 그냥 고장난 시계. 그냥 고장난 시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한 경기 맞춘 거면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뭐가 의미가 커요? 이게 뭐가 의미가? 한 경기인데. 이게 내가 지금 옐로우를 한 지가 지금 몇 회째인데 어떻게 이거를 20%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원래 그렇게 승부 예측을 잘 못해요? 사실 예측할 때 잘 맞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불렀어 대체? 결과를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네. 어떡할 거예요? 넘어가서 토트넘과 와포드 형이 제가 그거 굳이 무승부를 찍었다가 내가 케인 바로 올라온다 그랬지. 손흥민 잘한다 그랬지. 1대 0이면 프리킥에서 골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비긴 걸로 쳐야 되지 않을까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너무 승률을 못 맞췄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직접 소환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넥타이를 그린을 하고 오셨어요. 그린을 약간 상징 삼아서 나오게 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면차 해설위원의 원투펀치 활약 기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옐로우에서부터 먼저 활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이제는 잘 맞춰야죠. 네. 오늘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스널 노리치. 의외로 표가 갈릴 수 있어요. 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단 순위는 한 단계 차이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그렇죠. 해야 되고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노리치는 바로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아스날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울고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옆에 꼭 이렇게 CG로 넣어주세요. 울고 계시는 그 한 분. 레드 그분 넣어주시면서.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리치 시티는 우리가 아는 노리치보다 좀 더 전술이 다양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 2라운드 리버풀전 맨시티전에는 너무 물러서다가 네. 물러서면은 더 많이 맞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근데 지난번 레스터전에 보면 수비할 때 4-3-3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압박도 나가줬고, 공격을 할 때는 4-3-1-2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다이아몬드 사사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영입한 라시차랑 침투 능력이 좋은 테무푸키,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투톱이고, 활동량 많은 금발에 되게 멋있는 선수가 있어요. 켄트웰. 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거든요. 이 켄트웰 선수가 윙포워드가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프리롤에 가깝게 들어와서 4-3-1-2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니까 상대 수비가 따라서 중앙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발생하는 측면적 공간을 맥스 에런스랑 브랜던 윌리엄스 혹은 야눌리스가 빠른 발을 가진 풀백들이 활용하는 패턴을 노리치 시티가 지난번 레스터전에는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오히려 중간중간에 뒷공간을 허용하는 실수도 나왔다고. 그렇죠. 바디한테 좀 그런 장면이 그래요. 있었어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스날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최전방의 오바메양이 그걸 야금야금 먹어야 된다. 네, 오바메양이 요즘에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이 되거든요. 근데 뭐 아스날이 골을 넣어야지 뭐 최전방 공격수가 뭐 활약을 하든 뭐든 하지. 요즘에 골이 0인데. 오바메양이 좀 힘을 써줘야죠. 네. 네. 제가 볼 때 아스날은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오바메양과 웨데고드다. 네, 왜냐면 오바메양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주니어님도 차마 자신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수완이 처음부터 많이 되시네요. 네, 지난 시즌에도 많이 좀 다가졌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가 중간중간 압박을 할 텐데 메데고르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뒷공간을 언제든 파고들 수 있는 오바메양이, 노리치가 수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바메양의 침투가 먹히면 먹힐수록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겠죠. 지금 아스날도 측면 수비가 약해요. 약간 첼시를 상대할 때도 그랬고 맨시티를 상대할 때도 그랬고, 수비할 때 측면을 좀 열어두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르테타의 문제기도 한데, 압박을 나가는 건 좋지만 수비할 때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미드필드에서는 측면 쪽 커버가 안 되고 풀백이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늦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을 많이 내주거든요. 네. 노리치 입장에서의 키플레이어는 그래서 푸키도 라시차도 아니고 빠른 발을 가진 맥스 에런스와 브랜던 윌리엄스 혹은 야눌리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썼을 때 라시차가 투톱이지만 오히려 중앙에서 왼쪽으로 빠지고, 이번에 임대를 해온 맨유 출신의 브랜든 윌리엄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부분 전술도 레스터전에 보여줬거든요. 네. 이 형태를 아스날은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리치도 아스날도 딱 보기에도 약간 확률은 반반인 경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승리는 누구에게? 아스날 가겠습니다. 무슨 거 아니고? 저 아스날 갈게요. 왜요? 이번에 한의원이 웃는다? 이번에 웃으신다. 최악의 순위까지 떨어졌어요. 일단 이 팀의 어떤 명성을 생각하면 선수들도
선수들도 감독도 알아서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긴장감이 안 감돌 수 없는 시기라고 그건 생각을 저번 하고요. 경기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르테타 감독 지금 경질되려고 지금 어떻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르테타도 정말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럴 때 은근 아르테타가 잊을만 하면 1승을 챙겨오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이번 경기일 수 있다. 또 하나 더 해서 또 네. 상대 전적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널이 노리치전에서는 8경기 무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9경기 무패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스날 믿음이 승리. 안 가. 어떻게? 따라오시죠. 아스날 승리. 믿음이 안 가. 아스날 승리. 아스날 승리. 괜찮죠? 할게요. 홈 경기니까. 두고 보겠어요. 이번에 또 어떤 결과 나올지. 자, 레스터 시티 대 맨시티예요. 두 팀 모두 지금 3경기 2승 1패거든요. 어떤 지금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레스터의 경우는 빠른 발을 가진 역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맞대결이 올 시즌 8월 초에 있었던 커뮤니티 실드 결승전이었어요. 그때 레스터가 1대 0으로 승리해서 50년 만에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히 레스터한테 일단 올 시즌 지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염려되는 건 있지만 불과 한 달 차이지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서력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거. 네, 저는 봐야 오히려 되겠네. 맨시티가 서력을 하면서도 오. 이전 맞대결 때는 진짜 맨시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맨시티가 좀 자신들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줄 차례가 왔다. 오. 이 포인트를 삼는 이유는 지난번 커뮤니티 실드 때는 페르난지뉴와 로드리 이 수비형 미드필드 쪽에 되게 고전을 했었는데 토트넘전 패배 이후로 왼쪽에 칸셀로, 오른쪽에 워커, 좌우 풀백이 보조해주면서 로드리나 페르난지뉴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첫 번째로 압박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릴리시가 이제 겉돌지 않고 있어요. 최고로 돈을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죠. 그렇죠. 물론 최고로 돈을 받았지만 너무 여기저기서 빵빵 터졌기 때문에 약간 조명 덜하긴 하지만 네. 저도 그런 게 지금 맨시티가 이 전 2경기가 지금 5골 5골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좀 아쉽게 네. 노리치와 아스널 상대여서 조금 아, 눈물이 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격수들이 굉장히 지금 폼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그럼 키플레이는 누가 될 것 같아요? 키플레이어는 긴도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꼽겠습니다. 오. 이제 풀백들도 로드리나 페르난지뉴 옆에 나란히 서게 되니까 2, 3, 4, 1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로드리 그리고 칸셀루, 워커, 또 긴도안, 베르나르도 실바 5명의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다 모여들게 돼요. 이러면 중앙 미드필드 쪽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중앙으로도 패스 길이 많아지고 볼을 간수하고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경로도 더 많아지게 되죠. 두 번째는 레스터 시티가 이쪽에 대한 수비 약점이 되게 큰 편이에요. 네. 지난 시즌에도 누저스 감독의 레스터는 4-4-2로 이제 수비할 때 전환을 했는데 메디슨과 바디가 투톱으로 올라가 있고 네. 그 아래쪽에 은디디, 뭐 틸레망스 뭐 이러한 자원들이 서는 형태거든요. 문제는 레스터는 그러면 두 명이 딱 은디디, 틸레망스 윙어에 있는 뭐 반스나 아니면 뭐 올브라이튼과 같은 선수들이 좁힌다고 해도 4명인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맨시티는 중앙 쪽에 5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대5 이미 공격 쪽에서 그 기술 좋은 맨시티 선수들이 당연히 재미를 볼 가능성이 커지죠. 앞쪽에 있는 긴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각각 좌와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면 레스터 시티가 아무리 간격을 좁혀도 이쪽을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 발생할 것이다. 또 레스터 시티가 요즘 센터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부상도 많고 해서 긴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된 정보가 있는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레스터에 좀 많아요. 은디디라든지 이에나초라든지 계속 보도가 추가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국가들 중에 코로나 위험 국가로 설정한 곳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 A매치를 다녀온 선수들은 이번에 경기를 뛸 수 없다는 못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나가는구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레스터 시티가 그쪽까지 생각하면 우리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보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못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해진 맨시티가 레스터를 잡는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만 들으면 네. 잡아야 될 것 같고 저 기록도 말씀드리면은 사도전적 2승 2패거든요. 동률이에요. 맨시티 2승이 레스터 원정 갔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다 원정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맨시티를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말씀 듣고 뭐 하니까 맨시티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기서 트릭을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맨시티의 승리에게 저도 좀 유리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전술로 설명할 수 없는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스터 그 시티 똥촉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 촉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걸 결과로 증명하면서 왜 옐로우의 진짜 실력자가 맞는지 이걸 이제 증명한 차례가 왔다고 봅니다.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순간들이 그러면 있거든요. 만약에 다른 것보다 이거를 만약에 틀리면 무승부 했는데 무승부요? 아 무슨 거예요? 네, 무슨 거? 네, 예. 틀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틀리면 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전술 내용이 맞는 거죠. 진짜
와, 이 사람 장난 아니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샀잖아, 샀다. 전술 내용은 맨시티 승리. 여기까지는 전술 설명이지만 제 촉은 무승부를 향하고 있다. 뭐야, 둘 다 그냥 패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디를 믿어보고 싶어요. 아, 저도 바디랑 바디가 네. 이번에 좀 잘하더라고요. 직선적인 역습. 토트넘처럼 속도를 쫙 내는. 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더 신뢰감 가지 않아요? 제작진 여러분들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지금 갸웃갸웃 했어 지금. 목이 좀 아프신 거예요. 제대로 오셨으니까 믿어볼게요. 무승부 무승부. 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본인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맨시티가 이기면 제 전술 설명이 맞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아. 지금 12와 3위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순위는 바이에른이 위에 있는데 이 경기는 제가 딱 봤을 때는 세 감독의 맞대결이라고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명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겔스만이 친정팀을 상대하죠. 에이, 맞아. 라이프치히 팬분들은 사실 감정이 딱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이미 미넨 쪽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됐었던 나겔스만이고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리그 성적이 조금 고꾸라진 성적도 시기기도 그래요. 했었고 그런데 또 이기면은 또 기분이 진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겔스만이 이제 다시 친정팀을 만난다는 점 되게 흥미로운 어떤 맞대결 구도인 것 같은데요. 미넨이 확실히 헤르타 베를린전 5대0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헤르타 베를린전을 통해서 경기력이 올라왔던 이유는 오른쪽 측면에 힘을 준 이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풀백에 요즘 나오고 있는 스타니시치 이 선수가 미드필드처럼 좁게 서게 되고 뭐 스타니시치가 아니라면 파바레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윙포드에 가 있는 그나브리가 터치라인에 따라서 넓게 퍼져 있는데 볼 받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러면 스타니시치나 그나브리 쪽으로 상대 왼쪽 수비수나 왼쪽 윙포워드가 따라 나가게 돼요. 뒷공간이 갑자기 확 열리죠. 근데 이 뒷공간을 공간을 지배하는 토마스 밀러와 또 밀러와 아주 최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레반도프스키가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언의 공격은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바이언의 최근의 공격이 2, 3, 4, 1에 가깝게 형태가 좀 보이거든요. 네. 아까 맨시티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 미드필드에 가세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 쪽에 패스 길도 많아지고 그러면 좌우가 중앙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대로 모두 공격이 풀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 경기는 무조건 뮌헨은 오른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뮌헨이다? 뮌헨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제시 마치의 라이프치히가 됐잖아요. 네네네. 마치의 라이프치히는 지금 약간 적응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다. 왜냐면 지금 캄풀과 포르스베리의 빌드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드가 이제 자비처가 뮌헨으로 가면서 자비처도 어쩌면 이제 친정팀 상대 경기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3선에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드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 마치도 지속적으로 이 조합을 바꿔가면서 주전 조합을 새롭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밸런스에 부침이 있고 새로 영입한 안드레 실바는 여전히 좀 겉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확실히 라이프치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네. 여기에 더해서 근육 쪽 부상이 있었던 앙헬리뇨도 출전이 미지수다. 그바르디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라이프치히가 힘을 주는 왼쪽은 뮌헨도 힘을 주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뮌헨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제시 마치는 아직 조금 더 당근질이 필요하고 네. 나겔스만이 결국 친정팀 상대로 기분 나쁘게 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심지어 라이프치히 홈이고 제가 알기로 라이프치히 쪽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역 많아요? 인구 대비 좀 적어요. 아, 적어요. 분데스리가가 경기장에서 그 정확히는 지역에서 어.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확진자가 이 인구의 몇 퍼센트 이하면 뭐 경기장을 뭐 일정 부분 80% 이상 아니면 뭐 전 경기 전 관중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라이프치히의 팬들이 되게 많이 모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정팀 나겔스만의 뮌헨이 이길 수도 있겠죠. 팬들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네. 뜻인가요? 왜냐면 뮌헨의 전력이 지금 아직 준비 중인 라이프치히보다는 앞서는 부분이 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솔깃하다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괜히 이명철이 아니야. 한준현님이 또 엄청 또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록도 맞아요. 라이프치히한테 뮌헨이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리그 홈 5경기를 보면 지금 2승 2무 1패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경기는 뭐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패가 뮌헨 상대였어요. 역시 이 라이프치히가 강팀한테 좀 약했거든요. 나겔스만이 좀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강팀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좀 잡는 경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순위 경쟁팀이나 뮌헨 도르트문트 좀 윗단계에 있었던 팀들에게는 유독 약했습니다. 거기다 활용점정으로 7경기 동안 맞대결 기록이 단 한 번도 라이프치히가 뮌헨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뮌헨인데 이분하고 왠지 반대로 가고 싶은 이 느낌은 뭐지 맨날? 오히려 더 설득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는 그
승률 얘기잖아. 승률이 나를 설득하지 못했단 말이지. 아,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승률인데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 둘 다 미넨을 합시다. 네. 미넨을 하고요. 거기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무시하냐 싸네냐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누구나 무시하려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요? 싸네가 계속 선발이었는데? 2라운드까지는 좀 선발로 계속 나왔었죠. 근데 나왔을 때 활약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홈 경기에 홈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네가 보이자마자 야유를 보내더라고요. 이정료도 셌는데 나와서 지금 활약하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폼이 떨어진 선발이냐 아니면은 좀 잠재력이 있는 네. 선수냐? 무시알라가 헤르타 베를린전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레전드 출신 보드진들이 네. 경기장에 와 있거든요. 모두 일어서서 교체할 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이거는 눈도장을 찍은 것이다. 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서 무시알라가 또 인상을 남긴다면 이 그쵸. 흐름을 이어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 무시알라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보세요. 미넨이 이기고 무시알라가 나오면 이명철 위원님을 믿어 가시면 되고요. 사네가 나오면 좀 불안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로 K리그입니다. 네. 성남 대 서울인데 제작진들 이 경기 왜 픽한 거예요? 에? 마음 아프라고 픽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무승의 아이콘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 이 두 팀 거 못 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주말에 특히 서울이 전북한테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네. 마지막 홍정호의 그 전북 극장골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많은 팬들이 참 슬퍼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록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성남이 5경기 무승이고 서울이 6경기째 무승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무승부로 갈 것이냐 이런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 이야기를 먼저 안 해볼 수가 그래. 없습니다. 네. 가장 큰 관건은 이 감독의 첫 경기에서 과연 서울이 뭔가를 낼 것인가 안 낼 그렇죠. 것인가란 말이에요. 박진섭이 사임했고 안익수 감독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박진섭 체제에서 서울이 어디가 아쉬웠고 안익수는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서울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계속 수비. 네, 너무 그렇죠. 아쉬웠어요. 그리고 안익수 감독은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입니다. 오. 일단 박진섭 감독의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플랜 A가 부재라고 좀 봅니다. 센터백 조합이 2경기 연속으로 같이, 그러니까 2경기 연속으로 똑같은 센터백 조합이 나왔던 게 리그 기준 10라운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경기마다 계속 센터백 조합이 바뀌었고 선수가 그대로여도 백포였다가 갑자기 다음 경기는 백스리로 나오고 맞아. 이래서 전술도 계속 바뀌고 수비도 계속 멤버가 바뀌고 이러면 안정화가 될 수 없거든요. 서로 못 믿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팀은 갈수록 흔들렸다. 두 번째는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좀 어린 선수들의 기용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서울의 어떤 경기를 보면 백상훈이나 이태석, 이한범과 같은 선수들은 경기에 나왔을 때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박진석 감독이 이 선수들을 계속 쓰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한다 싶으면 다시 베테랑들을 오히려 선발로 쓰면서 맞아요. 정작 어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이게 팀의 경기력 향상에는 좀 아쉬운 요인으로 혼란스러운 거지 자기들도. 그렇죠. 이게 좀 작용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박진석 감독의 축구가 아무래도 좀 내려서는 성향을 갖다 보니까 템포가 늦어지고 공격 패턴도 단조로웠습니다. 네. 또 여름에는 지동원과 이 가브리엘 공격 자원들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근데도 롱볼 위주의 축구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팬들이 좀 아쉬워했었고요. 압박의 간격 문제, 압박을 선수 개인이 하고 아무래도 서울의 미드필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백상훈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 네. 압박 축구를 하기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경기력을 보면 압박을 하러 갈 때마다 간격이 문제가 되면서 압박 전술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그렇죠. 오히려 나중 가면은 박진석 감독이 압박을 좀 포기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보여줬었고 다섯 번째는 수비 문제예요. 그냥 수비 자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맞아. 됐고 베테랑 선수들이 이 리그 일정을 꾸준히 소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력적으로 좀 손을 쓸 지치게 수가 됐죠. 없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익수 감독은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안익수 감독은 일단 호랑이 감독이에요. 좀 무서워요? 네, 굉장히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인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놈 이 자식 이놈 잘해보란 말이야 이런 건가? 네, 뭐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정이 붙고 친해지면 되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호랑이 아버지 감독 이런 느낌인 거다. 네, 근데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끄집어내는 되게 강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는 반면에 그런 거지 고참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거 충돌할 수 있거든요. 기존 선수들하고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사실 맞아요. 이 감독은 선수비 후역습의 축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선문대학교 감독을 최근에 맡았을 때는 대학리그에서 쭉 우승을 했을 때 약간 전술 스타일이 바뀌었다. 네네. 풀백들을 가르디올라나 나겔스만의 축구처럼 안쪽으로 좁혀서 빌더 위주의 공격을 하는 축구도 보여주는 경기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감독이어도 프로 무대와 대학 무대는
다르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무대에서 잘했던 감독들도 프로 감독으로 오면서는 자신의 스타일이 바뀌거나 성적이 안 나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안익수 감독도 다시 프로 무대에 온 현재 상황에서 대학 무대에서 썼던 전술보다는 이전에 프로 무대에서 썼던 전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땠어요? 이전에 이제 성남이라 감독일 때 맞아요. 수비형 미드필드에 김한윤 선수가 되게 맹활약을 했었고, 부산 감독일 때는 박종호 선수를 키워냈던 감독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사실 기동력이 막 좋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니까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는 오히려 여름이나 백상훈 선수를 좀 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양쪽 풀백을 되게 공격적으로 올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게, 서울이 지금 윤종규와 이태석의 어떤 풀백 라인은 괜찮지만 주전들이 빠져있을 때 백업 풀백은 경기력이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윤종규와 이태석이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서 이제 안익수 감독이 또 우려가 되는 건, 이전까지는 팀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성남 감독일 때도 3월 동안 리그에서 계속 승리가 없다가 갑자기 4월에 있었던 전북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는 것처럼 좀 늦게 발동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는 지금 서울은 당장 결과가 필요한데 맞아.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안익수 감독이 지금 친정팀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첫 네.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서울 구단과의 안익수 감독의 또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력이 최근에 좀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가 압박에 약해요. 압박을 받을 때마다 중앙 미드필드가 횡패스나 백패스에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전개가 느려지고 이미 볼을 상대 진영으로 보냈을 때는 이미 상대 수비가 다 갖춰져 있을 때입니다. 성남이 쓸 수 있는 공격은 롱볼과 크로스 두 개뿐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제 K리그 팬분들에게는 뮬리치라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뮬리치가 이미지와 다르게 롱볼을 헤더로 따내거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 짓는 것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맞아요. 이 연습은 선수는- 많이 했지만 쉽지 않아요. 뭔가 잘 안 터지죠. 어. 오히려 이 선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볼을 직접 운반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터닝슛도 그냥 가만히 차는 것처럼 축축 박히잖아요. 그런 쪽에 장점이 있지, 롱볼과 크로스를 뮬리치한테 집중시켰을 때는 장점이 쉽게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네. 김남일 감독 또한 수비적으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팀의 공격 수단은 더더욱 롱볼과 측면 크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한쪽 측면, 뭐 최근 경기들에서 성남은 좀 왼쪽 위주의 공격이 좀 많았었어요. 서보민 선수가 나오면서. 문제는 한쪽 측면에서 반대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상대가 대비했을 때 한쪽 측면에서 고립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성남은 상대한테 압박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서울의 포인트, 전북전에 압박이 좋았어요. 안익수 감독은 압박과 밸런스를 내가 부임한 상황에서 키워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 경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잡히는지는 감이 오죠. 서울 승이라고? 네, 서울승. 아니 저는 그것보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 제가 생각하고 왔어요. 진짜요? 원래 감독 바뀌는 효과 나잖아요. 네.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짝 효과가 나기 때문에 서울 네. 하셨으니까 저는 서울 서울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서울이 진다면 아 그럼 이제 늪이죠. 정말 이번 시즌은 큰일 나죠. 이미 지금도 저게 발등에 큰일 불이 떨어지는 났는데. 상황인데 이 경기는 진짜 서울은 심각하게 그렇죠. 접근해야 됩니다. 성남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그런 거거든요. 감독이 이제 바뀐 거는 좀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힘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여기서 좀 판가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경기 박민선 대 정순주. 지금 얘기 안 못하고 있어. 아 진짜요? 네. 이 예측은요. 밑에 일단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랬군요. 박민선 아나운서랑 뭐 했다면서요? 밥 먹기로 했나? 뭐 네, 했나? 밥 먹기로 했죠. 그쵸. 네, 뭐 밥을 먹진 다른 않았어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순주 동생 20학번. 네. 나이가 더 힘들다 정말. 어리세요. 네, 20학번 정순주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어린 누나랑 같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20, vs. 네, 20학번 정순주 아나운서님을 꼽겠습니다. 와우. 네, 이렇게 가는 거지. 본인의 주장대로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리시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봐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지금 옐로우 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정순주 자. 아나운서님 해야죠. 다음 경기 이스타 TV 대 원투펀치. 이것도 답 안 나오네 빨리빨리. 이거는요. 군어분이 두 분이 계시죠. 박종윤 아나운서와 한준희 해설위원. 그렇죠. 팀에 대한 찐한 사랑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 원투펀치에서 굴욕적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재밌는 장면이 남긴 것까지 번개맨. 아스날과의 인연이 종윤 형이 더 깊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저는 깊은 찐팬 이스타 TV, 종윤 형이 있는 이스타 TV를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진짜. 아스날에 대한 찐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 사람 불러야 됩니까 지금? 아 근데 이분 머리 좋다. 이게 이스타 TV가 어쨌든 구독자가 많으니까 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지금 잡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겠어요 그러면 그 실력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이번에도 안 맞으면 뭐 한다. 뭐 한마디 공략하고 가세요. 그 조건이면 전 맨시티 승으로 할게요. 뭐 네. 그런 거 없나 우리 원투펀치에서? 다 맞으면 소개팅 시켜주기? 그런 거 없나? 그러면 솔로 탈출. 그러면 진짜 그 촬영을 금요일로 바꾸고. 글쎄요, 제가 뭐 못 맞추면은 이제 하나씩 얼굴에 낙서를 좀 늘릴까요? 오
오, 네, 좋아 그런 것도 보이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하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쵸? 위험한데? 반대로 하면은 실내를 차곡차곡 쌓다가 제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을 때 벌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오, 알겠어요. 괜찮죠? 어쨌든 네. 뭔가 그런 우리의 공약을 좀 가지고 이번 옐로우도 이렇게 이명철 해설위원님이랑 해봤는데 과연 이 기운이 승률 업으로 갈지 다운으로 갈지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지 한번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쨌든 뭔가 원투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야심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이 그린으로 이렇게 하고 나오신 것도 이유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좀 이 포부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이 그린, 이 색깔에 맞춰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새 패널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이 그린은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되게 편안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걸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 초록색의 느낌 그대로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고 또 많이 축구 팬분들, 특히 원투펀치 구독자분들께 좋은 어떤 평가와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출연진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를 잘 맞출 거라고 약속은 안 하겠습니다. 말이 심상치가 아니야. 이분 사자야, 사자.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안 돼요. 믿지 마세요.